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인데 저는요 어제 헌재를 취재한 후배 기자들과 하루 종일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탄핵 선고일을 언제 할 건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와줬어야 하는데 지난번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둘 중에 하나라면 어제 언제 선고하고 있지 일자는 나와주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점을 애석하게도 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헌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칼럼 일단 좀 사드에 대한 격양된 감정은 좀 차분히 시켜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 네, 네. 어제 헌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이다, 기각이다를 두고 좀 합의가 안 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7일 날 우리 최종 변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재판관들끼리 평일을 매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전에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오후에 열기로 했는데 오전, 오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더니 오전에 하면 보통 한 10시쯤 시작하니까 점심시간까지 2시간 굉장히 짧아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아예 오후부터 시작하면 그 퇴근할 때까지 쭉 평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전, 오후 바뀐 거는 그런 맥락 같고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어떤 그 심의 기일을 정하는 걸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만약에 10일 날 발표를 한다면은 7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이상하게 오후에 열린 평의도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예. 기일을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통진당 같은 경우는 3일이 아니라 2일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의견이 완전히 일치됐기 때문에 금방 끝났다. 혹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렸다. 두 가지인데 저는 글쎄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본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10일 날 그러니까 오늘 아마 빠르면 이제 선고일 그러니까 기일을 오늘 발표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들 10일이나 13일로 예정되는 그 날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많이 일치됐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할 얘기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쪽에 약간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애초에 나왔던 날짜 두 가지 중에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헌재가 탄핵 기각 인용을 발표할 것이다. 10일, 금요일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벌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만약 금요일에 발표할 거면 헌재가 어제 안 했다면 오늘은 언제 통보하겠다 선고일쯤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오늘 오후에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실제 금요일에 발표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과거의 전례로 사흘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흘 안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정 기일을 통보해줘야 소추위원단도 거기에 참석을 할 것이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참석할 건데 하루 전에 통보해주면 어떡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흘, 적어도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그 과정을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헌재 내에서 경론이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론이 오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만장일치로 모든 일이 정리됐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금요일에 선고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8명의 재판관 중에 적어도 소수 의견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평의 과정을 거치고 평결, 마지막으로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그날 오전에 결정하고 바로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각에 대한 결정문, 인용에 대한 결정문을 다 적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평결하고 나서 하나를 잘 봐서 읽는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아마 10일에 선고될 확률보다는 13일에, 그 13일이 넘어갈 확률은 없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최종 변론 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는 계속 혹시나 기간이 한 13일 정도로 마지막 오전에 판결하고 선고한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다라면은 엄청난 경론이 현재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2명까지 소수 의견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1명이 덧붙여진다면은 이건 기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의견들이 최대한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지는 과정 속에서의 진통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에서 좀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있을 것이다. 만장일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더한 뉴스. 자유한국당에서 헌재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다. 탄핵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탄원서를 얹은 건데 자유한국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윤태호 시장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헌재가 뭔가 경론이 있구나. 요거를 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경론은요. 인용 기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용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 메인되는 제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뇌물죄를 올릴 것이냐, 국정농단을 올릴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경론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 단원서 재밌어요. 재밌는 게 윤상현 의원이 주도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윤상현 의원. 이게 당원권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훨씬 뭘 하기가 편한 겁니다. 윤신의 폭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네. 무슨 당직이 있다라든지 하면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전체의 어떤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해놓으니까 예. 또 나가시고 탄원서도 돌리고 아주 재미있어요. 이를 위한 빅피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가 이건 무기명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저는 뭐 부풀려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8명 숫자는 나오는 게 지난번에 이제 탄핵 투표 때 반대했던 분이 56명입니다. 그럼 이제 2명이 늘었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때 기권하고 무효표가 합쳐 예. 9표였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딱 나올 만큼의 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58명이 단일한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하나 더 얹혀진 뉴스. 계속 뉴스를 제가 지금 얹고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생적인 위헌성은 그 후 박영수 특검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 침해, 불법 수사로 이어져 결국 90일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 시대를 이 땅에 연출하였습니다. 후일 역사는 이 90일간을 검찰 공포 시대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에 뉴스 하나를 더 얹어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소 극단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특검 측 관계자가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이 때문에 혼절을 했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네, 박영수 특검 쪽 관계자인데요. 박 특검 부인이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까지 벌어진 집회를 보고 혼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이 같은 집회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결국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박 특검 부인이 외국으로 잠시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을 하고 헌민명 위원님, 네. 뭐 지금 박영수 특검 부인이 혼절까지 했다는데 뭐 이 같은 행동은 헌재 판결 때까지는 좀 자제해야 하는데 옳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저는 꼭 30년 전에 1987년도 그 6월 항쟁 때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때 현장이 있었군요. 그때만 해도 정말 대학생들이 이딴 투신 분신 자살해서 굉장히 혼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꼭 30년 뒤에 벌어지는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변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여러 그 집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평화적 비폭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역사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저런 행동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예.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예. 박성규 대변인께 아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KBS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앵커도 예. 하시고. 정부 관리하시기 전에. 그때 기자 생활 했을 때 대한민국. 또 상당히 격동의 대한민국이었는데. 네네.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격동이고 경랑에 휩쓸려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 훨씬 격동이죠. 왜냐하면 87년 지금 헌명 의원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방향이 하나였어요. 민주화, 권위주의 체제 청산,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민주화였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재가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을 결정하느냐 못하느냐, 왜 회의를 1시간밖에 못했느냐, 내부에서 어떤 일이야 짐작하는 건 짐작할 수 있겠죠.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 앞에 지금 마주서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대통령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그 역사를 쓰는 과정에 모두가
지금까지 어쨌거나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큰 충돌 없이 잘 달려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격한 목소리도 냈고 격한 몸짓도 있었고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무모한 일들까지도 진행이 됐지만 양측의 충돌 없이 왔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주 안에 또는 다음 주 초에는 해결이 되는 문제, 결론이 나는 문제죠. 예. 이제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 헌재의 어제 1시간 평의 후 침묵에 대해서 이칼럼과 김병민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너무 얘기할 거 없을 정도로 합의가 돼서 빨리 끝냈다. 아니다. 선고 일자를 밝히지 못한 것은 경론이 있었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